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다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바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되겠죠. 최근에 미군의 이런 주요 사령관들이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50% 이상은 된다. 다만 시기가 언제냐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27년도에 왜 자꾸 전쟁 얘기가 나오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대만 국방부에 등록된 유일한 한국 기자예요.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대만군의 가장 큰 군사 연습인 한광 연습을 한 5차례 이상 제가 취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내에도 친한 국방부 출입 기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안보 연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6개월 내에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는 좀 너무 오바인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제 미군의 이런 주요 사령관들이 또 한 번 언급을 했어요. 이제 4번째 언급인데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미 태평양 사령관이 또 그 얘기를 했거든요. 27년도 침공설을 다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이제 대만과 중국을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50% 이상은 된다. 근데 다만 시기가 언제냐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28년도까지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많은 분들이 탄핵 정국과 계엄 정국 때문에 지금 잘 모르고 계신데,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중일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항전 80주년. 그래서 아마 올해 베이징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7년도에 그럼 왜 자꾸 전쟁 얘기가 나오냐? 그러니까 지금 현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7년인가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90주년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7년이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때까지 세계적인 강군이 될 수 있는 준비를 맞춰라 라고 이제 명령을 했었죠. 그게 마무리되는 게 27년입니다. 그리고 28년은 사실 중요한 게 없고, 29년이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리고 27년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중국 인민대표 회의가 또 있어요. 정치 일정과 이런 군사 일정을 고려해 봤을 때는 27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뭔가 이제 보여줘야 될 게 있어야죠. 근데 그게 대만 침공일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로는 29년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80주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침공해서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국 지도자 반열 이 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싫든 좋든 모택동, 마오쩌둥이 중국 지도자 1순위지만 그 다음이 이제 덩샤오핑, 등소평 이렇게 넘어가는데, 만약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을 침공해서 중국 공산당의 꿈인 통일을 이룬다. 그러면 마오쩌둥보다도 반열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27년도보다는 오히려 28년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제 침공 가능성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계속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사실 이제 요즘 워낙 인공지능이 핫하니까 챗 GPT에 물어봤어요. 27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근데 챗 GPT는 3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50%라고 보는데 좀 차이는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이게 굉장히 무슨 다른 별나라에서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시는데, 저게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터지는 순간 이 대한민국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어로 하면 하이샤 레이팅 2025A라는 훈련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전에도 비슷한 훈련을 했는데, 최근에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많이 하는 좀 배경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최근의 훈련의 목적이 사실 뚜렷해요. 뭐냐? 지금 사실 이제 군사력으로 비교했을 때는 중국이 대만을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군사적, 특히 이제 해공군력을 활용해서 유사시에 혹시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는데, 이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목적이 분명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게 눈에 띄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각종 무기 체계를 동원하는 포위도 하지만,
지금 중국은 사실 대만을 대상으로 인지전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전이 뭐냐면 막 가짜 정보도 흘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막 대외적인 어떻게 보면 심리전 차원에서의 메시지도 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만을 집권하고 있는 민진당에게 대만 독립과 관련된 거는 말도 꺼내지 마라. 꺼내는 순간 너네 죽는다. 막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에 하는 훈련은 약간 이제 대만 침공 전에 일종의 사전 준비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 일대를 완전히 포위를 하고 유사시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겠다 메시지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어서 이게 좀 심상치 않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1995년에도 제3차 양안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막 상륙 훈련도 하고 막 대만 정말 내일 쳐들어갈 것 같이럼 막 이렇게 그런 상황까지 끌고 갔는데, 최근에는 대만 본섬에 대한 상륙 훈련보다는 오히려 포위 위주의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석을 두 갈래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전쟁을 안 하더라도 너희를 포위해서 굶어 죽게 만들 수 있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포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쳐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대만을 제가 이제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전문가 그룹이 느끼는 거하고 좀 차이가 커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아무 생각,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뭔가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중 간의 이제 관세 전쟁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 촬영하기 전에 한 며칠 전에 중국 상해를 갔다 왔어요. 상해 갔다 왔는데 중국의 생각은 지금 그래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를 이제 베이징에 초청해서 막 자금성도 정말 VVIP급으로 막 대접을 해가면서 이제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있는 없는 압력을 다 행사했다. 지금 이제 뉴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국이 강경하게 나가잖아요.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거치면서 그 경험을 잊지 않고 준비를 다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고관세를 때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협상의 여지라는 걸 좀 찾았었는데 지금 중국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해볼 테면 해봐. 우리도 끝까지 갈 생각이야. 되게 강경한 노선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대만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27년 침공설, 저는 28년으로 좀 많이 보는데 27년 혹은 28년에 지금 이 관세 전쟁과 관련된 갈등이 고조되면 정말 중국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만약에 중국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아마 급속도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만약에 대만이 중국 손에 넘어가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독자 핵무장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만이 중국 손에 떨어지는 건 한국과 일본의 어떻게 보면 이 경제 생명줄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절대 포기할 수 없죠. 사실 이제 대만 군에서 저도 그렇고 대만 이제 군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륙 작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작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게 뭐냐면 수송기의 공수부대들이 타고 대만으로 날아가서 낙하해서 중요 기지를 점령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중국 군에 우리 치면 해병대, 해군 육전대하고 공정군까지 하면 뭐 다 포함하면 한 10만 명 가량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일단 이제 해군 육전대 같은 경우에는 뭐 4만에서 5만 정도 보는데, 이 많은 병력을 상륙을 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그 상륙 함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군도 나름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한 번에 4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나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투입을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군사력인 측면에서 보면 물론 대만군이 절대적으로 한 9대1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병력상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군은 한 100만 명이 넘고 대만군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특히 지상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한 뭐 9대1, 10대1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대만은 섬나라잖아요. 바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군 입장에서는 한 번에 많은 병력을 대만에 이렇게 보내기가 어려워요. 저도 실제 훈련 가서 훈련하는 거 보면 가서 직접 보기도 했지만, 나름 대만군이 준비도 잘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투입된 병력의 최대 절반 혹은 3분의 1은 대만 해협에서 다 사라지지 않을까. 사실 이제 병력이나 무기 측면에서는 중국군이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지만 대만의 이제 가장 큰 방어막은 바다예요. 대만 해협. 그래서 대만 해협이 뭐 짧은 곳은 한 100km, 긴 곳은 한 200km 정도 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대만군은 그동안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저도 이제 실제로 연습이나 가서 보면은 놀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제 예상으로는 만약에 중국군이 쳐들어간다 그래도 대만 해협을 건너다가 많게는 절반, 뭐 적게는 한 3분의 1 정도는 대만 해협을 건너오다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뭐 방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만은 사실 천의 유세예요. 일단 앞에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대만이 유효하다, 유리한 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사실 간과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도 굉장히 우리는 낮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에는 무슨 영향이 미칠까 생각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오래전부터 많이 갖고 생각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다가 제주도 밑에 보면 이 동중국해 부분, 보통 이제 해군에서는 제주 및 남방해역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 이 제주 및 남방해역이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군사적인 바다예요. 다 우리 서해부터 동중국해까지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다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다만 그런 게 아니라 바다 밑 그리고 위에 공중까지도 다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진짜 개입을 하게 되면 서해, 남해, 동중국해, 그 다음에 저 싱가포르까지 가는 중요한 바다들은 다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장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원유 수입 대부분 중동에서 하죠. 대부분 이제 싱가포르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이거부터 문제가 생기겠죠, 전쟁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늘길도 다 막히죠. 그러면 이제 아마 서쪽으로 가는 거는 다 마비될 겁니다. 동쪽으로 가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되겠죠.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많이 나오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북한이 또 뭔 일을 저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정말 위험한 시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걸 가정을 해서 뭔가 준비는 해야 돼요. 혹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이런 플랜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알아보면 그런 플랜조차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일어나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닥치면 또 재빠르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지만, 과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잘해낼 수 있을까? 라는 좀 걱정이 크죠.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답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제 미국의 요구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더 이상 중국이랑 같이 놀지 마.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무언의 압력들을 행사하고 있죠. 뭐 관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주한 미군 관련된 문제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외교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잘못하면 정말 양쪽으로부터 다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이제 실사구시에 바탕을 둔 그런 외교적 노력들이 향후에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 야망도 있고 국가적 차원도 있죠. 왜냐하면 중국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분단된 나라죠. 대만이 이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 전체는 다 접수를 했지만 대만이라는 섬만 지금 수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꿈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방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여러 중국의 지도자들이 국방 자체를 소홀히 한 건 없지만, 아주 일례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취임하고 나서 만약에 올해
또 한 번 열병식을 한다 그러면 임기 내에 한 4번 정도 열병식을 한 사람이 돼요. 근데 보통 중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10년 임기에 뭐 한 번, 혹은 많아야 2번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보통 열병식을. 근데 이 시진핑 국가수석은 한 지금 올해 열병식까지 만약 하게 된다 치면 한 4번 정도 하게 되는 건데, 그만큼 본인이 군에 관심도 많고 개인적인 야망도 있죠. 그 어떤 중국 지도자들도 못한 통일의 꿈을 완성을 한다.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갖는 순간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이제는 패자예요. 1등이에요. 왜냐면 한국과 일본의 생명줄을 사실상 이제 모가지를 딱 쥐고 있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의 국가 지도자라면 해볼 만한 도전이죠. 그리고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역사적 반열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마오쩌둥을 앞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오쩌둥은 물론 이제 중국 본토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지만 통일의 꿈은 이루지 못했거든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했다, 그럼 통일의 꿈을 이뤘으니까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2년부터 24년 1월까지 KF-21을 만들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22년도에 이제 폴란드 우리나라가 대규모 방산 수출했을 때 현장에서 그걸 봤죠.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K방산은 폴란드 방산 수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2년도에 카이에 입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취재했던 게 뭐였냐면, 당시 창원에 K2 전차의 중요 구성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1년 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방산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상황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때 이제 K2 전차 4차 양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그런 구성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만약에 이 K2 전차 4차 양산이 지연되면 회사 문 닫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근데 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때 또 폴란드가 대규모 우리 국산 무기를 구입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K방산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한국이 무기를 만들어 수출하네 정도였지, 폴란드 수출 전 딱 그런 형국이었는데, 폴란드가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글로벌 방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죠. 세계적으로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럼 그 비결이 뭐냐?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이건 많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 납기, 이런 것들이 경쟁국 대비 월등히 앞서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K방산이 글로벌 방산에 이제 사실상 진입을 했고, 향후에는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분야나 품목들도 다양해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저도 이제 한때 방산업체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폴란드, 그러니까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폴란드를 통해서 시장 진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그 밖에 중동이 다음이 대세다, 중동이 굉장히 유력한 수출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얼마 전에는 사실 이제 이라크 국방부 그 중요한 인사들이 3월 달에 2차례에 걸쳐서 한번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라크가 천공투, 국내에서 만든 천공투 지대공 미사일도 샀고, 그다음에 수리온도 해외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2대를 사갔고 수출했고 수출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전에 들은 바로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포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와서 보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는 또 중요한 게 이라크 군의 이제 각종 기지를 재건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 와서 우리나라 이제 대우건설과도 이제 미팅을 가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군기지도 방문해서 기지 재건과 관련된 노하우를 좀 배워갔다라는 소식을 접했거든요. 그 밖에 이제 UAE나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실은 이제 2017년 18년 이때 사실 K9 자주포를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만 하더라도 K9 자주포에 이제 독일산 파워팩을 썼거든요. 엔진하고 이제 미션을 독일 거 썼는데, 이제 사우디하고 독일이 그때 외교 관계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빈살만이 등극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기자를 튀르키예에서 대사관을 끌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사우디에게 무기 수출 금지를 걸어버려요. 근데 이제 K9 자주포가 당시 독일산 파워팩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서
수리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국산 파워팩으로 다 교체를 해서 지금 뭐 이라크, UAE,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마 K9 자주포 도입을 좀 더 구체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규모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파병이 됐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필요한 포탄이라던가 미사일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지금 대규모로 도입을 해가고 있고, 군 병력도 북한이 보냈고, 그래서 지금 잘 보면 러시아가 북한의 방위 산업을 좀 도와주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일례로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23을 많이 수출했는데 막상 전쟁에서 써보니까 이 불발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사일 쏘면 목표에 맞는 것보다 목표물이 아닌 엉뚱하게 떨어지는 게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만들 때 뭔가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북한이 원하는 예를 들어 우주 기술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밖에 또 우크라이나전 통해서 드론에 북한군 병사들이 많이 죽어나가다 보니 드론 관련된 것도 지금 기술을 좀 노하우를 받으려고 한다. 이런 첩보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도 우크라이나전 참전 이전과 이후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이제 러우 전쟁을 통해서 드론 기술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북한에 전수될 경우 또 유사시에는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향후에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은 굉장히 호황을 누릴 것 같아요. 이제 2022년도에 폴란드 대규모 방산 수출했고, 아마 올해 이제 중동 계약 관련된 얘기들이 또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을 사실 이제 점점점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남미도 떠오르는 시장 중에 하나고, 그 밖에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 산업이 이제 붕괴하다시피 된 상황이니까, 우리 이 K 군함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미 해군 함정들의 유지보수 관리, MRO 관련된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주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군함 건조 관련된 것도 지금 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앞으로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사실 이제 방위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그렇게 큰 이바지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반면에 방위 산업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이 돼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숙제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내수 시장 위주로 많이 발전했는데, 지금 이제 한 가지 예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해외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더 이상 내수 시장을 보고 가기에는 우리 방산이 이제는 더 큰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그럼 어떻게 해외로 나갈 것이냐. 그리고 방위산업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국가 전략 산업이고 현지화를 동반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방산이 향후 성장을 계속 하려면 글로벌화, 그 다음에 현지화가 이제는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방산 무기를 꼽으라 그러면 일단 K9 자주포, K2 전차,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했던 카이에서 만든 FA50, 그 다음에 뭐 KF21 이런 것들이 꼽히고 있는데, K9 자주포는 미국의 동맹국 기준으로 하면 지금 베스트셀러 자주포가 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군이 1000문 이상 운용하고 있고,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000문 해외 수출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2000문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궤도, 이 캐터필트로 돌아가는 이 자주포 가운데서는 사실상 이제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폴란드 수출하면서 유럽 시장에 진입을 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루마니아라든지 동유럽 국가들도 관심이 많아요. 지금 많고, KF21은 사실 이제 유튜브 상에선 조회수는 잘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수출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국산 항공기들 수출했던 거 보면 TO10 같은 경우에도 TO10이 공군에 이제 배치되고 나서
5년 뒤에 처음 수출됐거든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빠르면 이제 2026년부터 아마 이 KF-22 전투기가 공군에 납품이 되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빠르면 2020년 말 혹은 2030년 초반이 돼야 이제 좀 팔리지 않을까. 보통 이제 해외 구매국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공군에서 쓰는 걸 보고 잘 쓰고 있네. 뭐 예를 들어서 운용 유지 비용이 얼마 나오네. 그다음에 이런 전술적인 용도로 쓸 수가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고 나서 사요. 그렇게 계산하면 한 5, 6년 걸려요. 공군에 배치된 이후에도. 따지면은 2020년 말 빨라야, 늦으면 2030년 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KF-21 전투기는 그러니까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 가운데서는 가장 최신 전투기고, 물론 경쟁 기종으로 프랑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있지만 이들 전투기보다는 그래도 가장 최신 모델인 게 강점으로 꼽히죠. 그리고 가격도 유로파이터나 라팔이나 기본적으로 대당 가격이 1,500억이 넘어요. 근데 이제 KF-21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대공만 할 수 있는 블록 1 같은 경우에는 900억에서 1,000억 사이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향후에 이제 블록 2가 다목적 전투기로 변신합니다. 이제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뭐 이런 걸로 하는데, 그래도 유로파이터나 라팔보다는 쌀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봤을 때는 1,200~3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유럽 전투기 대비했을 때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